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제일 졸린 시간인데 좀 큰일 났다 생각이 또 들지만 그래도 또 나름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비즈니스 선교 그 현장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 제목처럼 현장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보시듯이 이제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동대학교 초창기부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의 초창기 학번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40대 중반 그리고 40대 후반으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여기저기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제가 뭐 졸업생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성경학도 공부하고 목회학도 공부하고 또 최근에는 숭실대학교에서 통일지도자학, 저는 이제 통일학 박사 학위가 있고요. 이것만 봐서는 그냥 전형적인 목사 같은데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IBA라는 단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한 17년까지 한 기업의 직원이자 또 중간관리자 또 대표로서 이렇게 한 7, 8년을 목사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 이렇게 쭉 살았고 지금도 약간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굉장히 긴 저의 그 7, 8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을 몇 줄로 요약하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나름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기업 총무로서 대표로서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일 새벽 설교를 하고 또 금요 예배 설교도 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헌금하실 때 정말 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이렇게 결단이고 또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행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저는 이제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기업에서 겪었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일터가 너무너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돈의 논리, 기술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사람들 말 안 듣고 그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들이 자기 있는 이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재정을 집행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정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이미 일터가 선교지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도 선교지가 됐습니다. 지금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청소년 대학생들 가운데 저 예수 믿어요라고 이렇게 손드는 아이들이 2.8%, 전체에서 2.8%.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선교사님들 보낼 때 기준이 뭐냐면 5%.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소년 대학생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너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부 리더분들이랑도 나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의 패러다임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보내고. 그러나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 사명을 받은 이 주체로서 가까이 가는 선교사가 있고 멀리 가는 선교사가 있고,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아마 가까이 가는 선교사일 텐데, 우리 주변만 해도 조금 눈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탈북민들 정말 많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터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론 선교지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웃리치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다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한편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속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서 한번 선교의 열매가 심판이 극명하게 갈린다. 저는 정말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직장 생활했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사회인으로서 그냥 회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저희 회사에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제가 알든 모르든 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3년, 4년 정도 딱 지나니까 저한테 한두 명씩 찾아와서, 팀장님, 제가 팀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목사인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게 됐대.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팀장님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웃기죠. 되게 우픈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 되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시간 지났는데, 총무님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교회 떠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총무님께서 회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가 다시 교회 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또 그렇게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구나. 물론 이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7, 8년 정도 직장 생활하고 회사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 IBA라는 곳으로 넘어왔는데,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가장 제 자신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구나 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게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자본 우위에 기술 주도의 이 사회 가운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너는 크리스천인데 복음을 아는 자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목사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크리스천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청소년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물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아웃리치 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네 직장에서 정말 덕이 있게 행동해라. 교회 복사기로, 그러니까 회사 복사기로 교회 찬양팀 악보 복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 되게 웃긴 거죠. 그리고 정말 기업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혼자서 대학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표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는 거 다 들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앞으로 고용하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될까? 그래서 저는 청년부 설교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옆에 있는 안 믿는 직장 동료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 사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가 저는 국내에서 이제 경험한 거지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특별히 창의적 접근지역. 여러분 창의적 접근지역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보통 무슬림 국가, 힌두 국가, 공산권 국가. 여기에서는 복음을 직접 말로, 글로 전할 수 없습니다. 뭘로만 전할 수 있냐면 삶으로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일터라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잠깐 들어가서 구호품 나눠주고 빠지든지, 잠깐 들어가서 몰래 사형리로 전도하고 빠지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로는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고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과 날마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제가 이따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큰 임팩트를 남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1990년대, 2000년대에 일과 선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문인 선교. 전문인 선교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렇진 않은데 어쩌다 보니 한국에서는 의사와 교수 같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텐트메이커 사역,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해외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급여를 해결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근데 이제 텐트메이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국내 일터는 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일터 사역입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일터 사역을 강조하다 보면 해외 선교, 글로벌 선교지에 대한 중요성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인데, BAM,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우리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IBA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애즈 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추구하는 국내의 기업인들,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2년 전에 코로나 시즌에 출판한 책인데,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은 지금 되나요? 검색하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 책 제목이 그렇듯이 지금의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 운동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 자체가 더없이 좋은 선교의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전통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땐 선교지들 계속 닫히고 있고, 교회 개척으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선교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둬야 할 선교의 이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라는 책을 낼 때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아니, 이 위기 가운데 이게 무슨 기회처럼 이걸 포장을 하냐.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추수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거의 안 보이실 텐데,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 저희 IBA가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 다음 주 화수목, 그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이제 줌으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첫째 날, 이번 주 화요일에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 도전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국내나 해외 선교지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이슈냐. 근데 이것이 국내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은 아마존 인디오들도 전부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네, 재밌죠? 그리고 북한도 국토부에서 통계로 그 자료를 냈는데 도시화율이 62%. 북한도 물론 우리랑은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정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도시화, 자본화, 이 비즈니스 세계라는 테마로 선교의 이 카테고리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연합체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KWMA라는 선교 단체 연합회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 선교 동원을 하는 선교한국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IBA인데 KWMA나 이 선교한국도 결국은 지금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펼쳐나가느냐 이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한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까지 이르렀냐면 알게 모르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타락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현지인과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 국내의 파송교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거 결국 자기들 정착하고 안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헌금은 어떻게 투자금이야? 아니면 헌금이야? 뭐야? 그러면서 최근 4년 동안 법정 소송이 4개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현장 선교사들 가운데.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요약하자면 해외 선교지들이 계속해서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일로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화요일에 하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세계 속 선교적 도전,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일터 선교, 세 번째 날은 다음 세대를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다다음 주에 네 번째 날은 통일한국 비전과 비즈니스 선교. 다섯 번째 날은 이주민 시대와 뱀사역. 여섯 번째 날은 글로벌 선교 현장 이야기. 그래서 일터 사역, 다음 세대, 통일한국, 이주민 사역, 글로벌 선교가 이전에는 교회별로 사역이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게 선교라는 것으로 전부 다 밀집하고 있고 그만큼 여전히 글로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여러 일터 사역도 정말 중요해졌고 다음 세대 세움도 예전에는 늘 있는 보편적인 사역, 이 교회 저 교회 다 있는 보편적인 사역이었는데 일터 사역은 이제 특수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의 선교 트렌드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행사 참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담당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본 적 있다 한번 잠깐 네. 몇 분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최근에 전 세계의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17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는데, 첫 번째는 빈곤, 두 번째는 기아,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클린 에너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밋 액션, 이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중 생물들, 땅 위의 생물들, 환경 파괴나 이런 도시 안에서의 분열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17개를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그 하청 기업들한테 이거를 딱 펼쳐놓고 너희는 우리랑 같이 사업할 때 이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래? 하고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 성수동에 가면 청년들의 창업밸리가 있습니다. 성수동 창업가들은 창업할 때 아예 그냥 이걸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전 세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으시면 바로 유엔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굉장히 크리스천들에게 가슴 아픈 도표입니다. 뭐냐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의 본능과 욕망과 이 충동이 절제되지 않아서 결국은 누군가의 빈곤을 낳고 누군가의 기아를 낳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자연환경이 파괴돼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있고, 수중생물, 땅 위의 생물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놓고 볼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조금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더라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망쳐놨구나. 청지기직의 실패.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의 또 굉장히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이 인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한국과 글로벌 곳곳. 자, 큰 글씨 두 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예수님이 정답, answer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시고 내지는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텐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가?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목사들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잘 아실 겁니다.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만 잘한다고, 또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선교의 에이전트, 주체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열을 초래하고 싸움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통합의 주체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해외로 나가서 안 믿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워십 댄스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여전히 필요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회와 인간관계와 자연환경이 파괴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회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 회복의 주체로 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이것이 선교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직장 생활할 때 50명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없었어요. 이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3년 안에 당장 뭐가 승부가 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저 같은 경우는 3년 딱 지나니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목사인 거 알았는데 사람들 다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꼈듯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당연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내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살던 시대에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투쟁했습니다. 투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막 길바닥에서 시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네시모라는 그 한 사람, 그 종을 로마법에 의하면 여전히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고 사랑받을 자로 대하라. 이것이 변혁의 시초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자마자 국회가 완전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20대 때 시작했던 그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자기가 죽기 3일 전에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산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양반과 머슴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통일이 되고 또 잘 섬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변혁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하나의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에 있는 프리셋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프리셋 인디아 그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 프리셋이라는 기업은 2001년도에 창업했는데 캐리 힐튼, 애니 힐튼 이 부부가 뉴질랜드 사람들인데 이 부부가 콜카타에 선교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구호품을 나눠주고 굉장히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호품을 막 나눠주는데 이들이 알게 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구호품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춘부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창가에 몇천 명의 이 매춘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물품을 받고 또 전도지를 받고 자기 집 그 사창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하는 이 그 몸을 파는 이 일이 끊이지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계속해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이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주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이런 그 공장, 의류 가방 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기술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매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서 일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 이들의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글씨지만 이들이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를 낳게 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자기 돈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해주고 글씨를 쓰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매춘굴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이제 프리셋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그 기업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프리덤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프리덤 비즈니스. 자유를 주는 비즈니스.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한 이 안타까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비즈니스인 것이죠. 요르단에 블루버드라는 그 학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학원. 무슬림들 가운데 요르단의 무슬림들 가운데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학원인데 이것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음악 학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 뭐 일렉 기타 치고 건반 치면서 막 연주하는데 이들은 그 요르단에 2009년 3월에 처음 들어갑니다. 철저한 무슬림 국가 가운데 이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슬림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도 큰 장벽이긴 하지만 거의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런 그 무슬림의 어떤 상위 그룹 그러니까 왕실이나 귀족들한테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음악에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이어서 학원을 운영하게 됐는데 문화예술 교육 영역을 영리사업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수강료 그러나 아주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컬, 건반, 기타, 현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각 나라의 외교관 가족과 그 나라의 기업인 자녀들 그리고 왕실에 있는 자녀들까지 이 학원에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음악은 기독교 음악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도 무슬림들이 서로 이 학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그 음악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몇 명의 자녀들을 여기 보내봤더니 아이들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 것이죠. 환하게 바뀌어서 특히 여자아이들, 무슬림 사회 가운데는 여성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그 어려움을 겪는데 여성들이 이 학원에서 자존감이 확 올라와서 가족들이 너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르치는 거 알고 있고 찬송을 가르쳐도 되니까 우리에 좀 넣어달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여기 이제 글씨가 잘려 있지만 요르단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리아 난민들이 2,000명, 3,000명 모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민들이 나 복음을 영접하겠다, 이 복음을 믿겠다 막 손을 들고 이렇게 결신을 하는 것이죠. 요르단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슬람 신앙을 검정색, 우리가 믿는 복음은 흰색이라고 한다면 무슬림들은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한 번에 안 바뀐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간에 회색을 만들므로써 회색 지경에 들어온 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음악은 회색의 지경을 만들어주고 이들로 이 지경으로 들어오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나누기는 어렵고
또 르완다에 있는 라즈만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현지인들한테 좀 되게 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인계가 됐는데, 한동대학교 대학생이 만든 그 기업이고, 만들게 된 계기가 아웃리치, 르완다로 아웃리치를 가서 이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태국에 가시잖아요. 태국에 가셔서 물론 거기서 복음 전도하고 또 거기서 비전을 얻고 그런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혹시 비즈니스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 땅을 한번 비즈니스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필리핀이나 미얀마 같은데 가면,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사업 아이템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이곳에 있는 이웃들의 삶의 질을 올려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서 이제 뭐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건데, 한동대 대학생이었던 이 가운데 있는 이 이샬롬이라는 대표가 르완다의 아우니치를 갔는데, 여러분 뭐 아프리카 잘 아시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아주 그냥 기본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배가 터지게 먹고 너무 화려하게 살아가는 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밥을 굶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르완다라는 땅,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종청소, 인종학살이 있었던 곳입니다. 두 종족이 한 나라에 같이 있으면서 무차별한 학살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거의 모든 집이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 내전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생이 자기 전공이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공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살려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 친구들, 한동대학교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창업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사실은 뭐 한국에서 IT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바이오 쪽 창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현지를 봤을 때 이것은 현지인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호작용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베이커리 카페를 세우자, 현지에. 그래서 이들이 그 창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코이카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코이카에서 이들의 사업계획서가 너무 참신하고 또 사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르완다 한복판에 그 베이커리 카페를 만드는데, 이 카페를 그냥 도심에다 지은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최상류층 1%들이 사는 그 동네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부자들한테 엄청 비싸게 빵과 커피를 팔아서 엄청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아내가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했던 때가 있는데, 르완다에 현지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한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랬을 텐데, 이렇게 커피를 매장을 잘 만들었는데, 2014년 2월에는 르완다 전역에서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고, 2014년 6월에는 레스토랑 랭킹 1위가 됩니다. 얘네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작은 자영업자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 선교지에 나가니까 굉장한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인종학살의 희생자들, 고아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35에서 40명 정도 채용해서 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시켜주고, 제빵 교육 시켜주고, 경제 교육 시켜주고, 서비스 교육 시켜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직 교육.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옆 사람 미워하고 주인 없는 거 자기 것으로 삼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정직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일자리가 끝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창업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창업 여정은 2018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가게에서 일했던 꽤 많은 르완다 현지인들이 이제 마음도 온전해지고 몸도 온전해져서 현지에서 이런 비슷한 창업들을 막 하는 것들을 보고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래서 뭐 당연히 이 가운데에서 복음 전도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무슬림들이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한 것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활동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정착 성공 요인 연구.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4개잖아요. 그래서 4개 국가에서 활동해 온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을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 논문에 실린 기업 숫자는 총 7개인데 중국이 2개, 베트남 하나, 라오스 하나, 그리고 3개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20년간 북한이 물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이 권위주의 정권 김정일,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포갑적인 정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북한 내에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불시착 보셨죠? 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랑의 불시착에 있는 그 북한의 모습이 현실이랑 비슷해요? 라고 그런 질문인데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탈북민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북한 내지에서 살아온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들었던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일치합니다. 물론 TV 나온 것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많이 더럽고 좀 후진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굉장히 시장 경제가 많이 이제 만연하게 이게 북한 정부가 이걸 막고 싶은데 못 막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들을 먹여 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리가 되는 측면에서 북한 내에 평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역이 시장 경제로 돌아간 이것이 코로나 전까지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틈타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적 기업 활동을 해왔던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남한 국적이면 안 됩니다. 북미 한인들, 북미에 있는 한인들이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 사회주의 체제의 일터를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이제 7개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기업이 북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60대와 50대들 그리고 제조업과 운수업 이런 것들인데 다들 업력이 최소 7년 그리고 길게는 15년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 고용해서 7년, 15년을 살아왔던 사람들. 근데 제가 이들의 인터뷰들을 땄는데 이제 거의 그냥 이 지역 나진선봉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서 사업을 했고 몇 개 인터뷰만 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즈니스 선교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현지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매일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평소 우리의 선택들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유리창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비영리 구호 활동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지진이 나고 기근을 만난 나라에서는 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제 정말 고용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말보다 평소 우리 선택들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남한사회에서 느꼈던 선교의 일터 선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다 지켜봐요. 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친구일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잖아요. 일터라는 환경 속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현지인 직원들이 우리가 기독교인 것들을 다 알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참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이제 저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북한 땅에서 8년 정도 살았는데 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보고 이들이 변화되나? 근데 이분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답게 이 대표가 거기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진정한 존중, 진정한 인정, 진정한 사랑과 존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 일터라는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존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공의. 우리 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 아니시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과 같이 우리에게 원칙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절차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를 또 지켜주는 것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주인 없는 저거 내가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저거 옆 사람을 해치면서 내가 뺏어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질서를 배우고 원리를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진정 사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거.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복, 행복은 이런 것이죠.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질서 있는 이런 삶,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국 현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나쁘다. 기독교인들도 나쁘다.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오해와 편견을 깨는 일입니다. 굳은 땅에 균열이 생기고 깨져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죠. 이런 굳은 땅을 깨는데 수술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깔리며 현지인들의 삶과 직접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들과 그냥 같이 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는. 네, 그래서 이제 강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로잔 운동이라고 로잔 무브먼트라고 전 세계의 신학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굉장히 이렇게 규모 있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선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 개인의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하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회가 변화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과 거의 똑같죠?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도록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그곳이 바로 일상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장소임을 받아들이며 확신하라고 권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종교인들, 태국 가시면 아마 태국에서도 많이 마주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 정말 많죠.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타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종교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하여 타종교인들에게 사랑과 선의와 환대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선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 물론 우리가 무슬림과 힌두교인, 불교인 이런 타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선교의 방법이 있죠.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서 기타 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절에 가서 불상 옆에서 또 대접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일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저는 제가 일터에서 저희 그 직원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늘 제일 힘든 일을 쓰레기 버리고 그거를 대표로서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어중간한 시간에 야, 니네들끼리 한번 산책 갔다 와. 내가 매장 지킬게. 이제 굉장히 사소한 건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환대와 친절에 감동하는 시대. 특히 코로나19 이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대학 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중간관리자 만나고 유튜버도 만나고 스포츠계 종사자들도 만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우울증이 안 걸린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이 없는, 누가 한숨 쉬셨네.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선교의 기회고 선교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초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세상 사람들의 기질에 맞춰서 침체되어 있고 막 디프레스 되어 있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말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영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우뚝 서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우리 일터 가운데서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 일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컷인데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혁신 기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 더브리지, 엔스페이스, 노을, 임팩트 스퀘어 이런 기업들이 다 청년 크리스천들이 세운 기업들이고 이 중에 또 어떤 기업은 상장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선교라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막
홈페이지 전면에다가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 이것이 선교의 정신이 어떻게 스며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국내 사례와 뭐 통일한국 이주민 사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또 궁금하시면 또 불러주시고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